사이언스 픽션, 줄여서 SF, 우리말로는 공상과학이라 부르는 이 장르는 판타지와 함께 영화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장르로 세계적 흥행을 이끈 아바타나 스타워즈는 물론 E.T., 터미네이터, 주라기 공원, 혹성 탈출, 매트릭스, 인셉션 등 수많은 흥행 대작들이 이 SF 장르에 속하며 더 나아가 아이언맨이나 헐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 히어로물 중에서도 SF 혼합 장르가 다수이며 마찬가지로 큰 사랑을 받아왔죠. 그리고 헐리우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영화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이나 2013년작 설국열차 등 크게 흥행한 SF 영화들이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승리호, 외계 플러스인, 정의, 더문 등 스페이스 오페라나 사이버펑크 쪽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중에는 그래비티나 마션, 인터스텔라와 같은 하드 SF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단 한 편도 없다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죠. 네, 혹승리호 정도면 하드 SF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며, 그렇다면 SF 장르는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하드 SF 영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영화계의 SF 발전 양상과 왜 지금까지 단 한 편의 하드 SF를 만들지 못했는지, 이름하여 대한민국 SF 불모지의 진실,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용어 정리를 해보죠. SF 장르는 일반적으로 하드 SF와 소프트 SF로 구분하며 또 다른 장르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순수 SF와 복합 SF로 구분하는데, 먼저 하드 SF는 인터스텔라처럼 과학적 사실과 이론에 근거해 현실적 논리적 정합성을 제시하는 작품이며, 소프트 SF는 스타워즈처럼 과학적 정합성보다는 사회철학적 상상력이나 정치문화적 이슈에 중점을 더 많이 두는 것으로, 자세히 비교하자면 우주선으로 항성간 여행을 할 때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을 통과한다는 아인슈타인 로젠다리 이론에 근거한 방식으로 묘사되나,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등 소프트 SF에서는 하이퍼드라이브,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현대 물리학이 위배되는 가상의 기술을 부여한 것이며, 이처럼 과학적 이론과 디테일에 초점 맞췄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하드 SF와 소프트 SF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호러, 판타지, 멜로, 코미디, 액션, 히어로 등 다른 장르가 적극적으로 융합되었으면 복합 SF, 최대한 다른 장르적 요소를 배제하면 순수 SF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래비티나 마션 같은 경우는 하드 SF이면서 순수 장르, 인터스텔라나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하드 SF이면서 복합 장르, 솔라리스나 컨택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 SF이면서 순수 장르, 스타워즈나 매트릭스는 소프트 SF이면서 복합 장르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일반적으로 소프트 앤 복합 SF가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반대로 하드 앤 순수 SF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작품과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Engage. 세계 최초 SF 영화는 쥘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를 원작으로 하는 1902년작 달세계 여행으로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는 매우 기념비적 영화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최초 SF라는 타이틀 외에도 최초 낭만주의, 최초 스튜디오 촬영,
최초 콜라주 편집, 최초 외계인 등장 등등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가진 선구적 영화로 고작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감독인 조르주 멜리에스를 주제로 한 영화 휴고를 만들었을 만큼 후대 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었습니다. I wrote, designed, directed, and acted in hundreds of movies. I'm ready. Action. 그리고 이후 헐리우드에서도 SF 영화들이 제작. 다만 1930년대에서 50년대 초기 SF는 B급 장르로 취급받았는데 그 이유는 수준 낮은 특수 효과로 인한 싸구려 느낌이 낮다는 점. 또 대부분 단순 모험극이나 괴수물로 기획되어 깊이감이 얕았다는 점 등등 마치 1980년대 우리나라의 우레메나 특촬물처럼 SF는 유치하고 애들이나 보는 저급 장르, 싸구려 오락영화라는 인식이 뿌리내렸고 이 같은 분위기는 60년대 말까지 이어졌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한 번에 깨트린 영화가 등장했는데 바로 하드 SF의 교과서로 불리는 1968년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바로 그것이었죠. 알프레드 히치콕과 함께 영화사 가장 입지적 인물로 손꼽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 이런 감독이 또 SF 소설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아서 C 클라크와 함께 만든 작품이 바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영화는 실제 과학 원리에 바탕을 둔 우주비행 및 무중력과 인공지능을 묘사했고 나아가 인간 진화와 우주 문명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제시하며 SF가 단순 오락거리가 아닌 예술과 과학적 사유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SF가 더 이상 B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기념비적 작품이었죠. 그리고 조스와 함께 블록버스터의 포문을 연 1977년작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이 영화를 기점으로 SF 장르가 큰돈이 된다는 것을 보였고 따라서 헐리우드는 SF 제작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으며 그 중에는 하드 SF도 꽤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You look lonely.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전에도 1950년 데스티네이션 문처럼 우주여행 및 달 탐사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도 있었고 1951년 지구 최후의 날처럼 외계 문명과 접촉을 리얼하게 다룬 영화도 있었는데 참고로 지구 최후의 날은 2008년 리메이크되어 국내에는 지구가 멈추는 날로 개봉되었고 영화의 평가는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관객 157만으로 꽤 선전했죠. 아무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후로 꾸준히 제작되는 하드 SF 영화들. 1972년 사일런트 러닝은 환경 파괴로 인해 식물들을 우주에서 보존하는 암울한 미래, 즉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고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두 작품, 먼저 1979년작 에일리언.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주 생물과 메카닉에 대한 사실성과 디테일에 집중한 영화로 이후 외계 호러 장르의 바이블이 되었으며 그리고 3년 뒤인 1982년 개봉한 블레이드 러너. 미래 세계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탁월한 비주얼로 잘 묘사한 데다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사이버펑크의 바이블이 되었죠. 이후 1990년대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그램을 다룬 1997년 콘택트.
유전공학과 인간 사회 문제를 과학적 리얼리즘으로 묘사한 1997년 가타카, 해성 충돌 시나리오를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그려낸 1998년 딥 임팩트. 2000년대 들어서는 AI를 소재로 인공지능 윤리와 철학적 존재 의미를 다룬 2001년 AI, 태양 물리학과 우주 탐사선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SF 스릴러 2007년 선샤인, 달기지와 복제 인간의 과학적 윤리 문제를 다룬 2009년 문, 그리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하드 SF계의 명작 2013년 그래비티, 2014년 인터스텔라, 2015년 마션까지 줄줄이 비엔나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2020년대에는 화성 유인 탐사에서 발생하는 생존 드라마를 다룬 2021년 스토어웨이, AI와의 전쟁을 과학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2023년 크리에이터, 그리고 할 말이 많은 2025년 미키 17까지 있었죠. Habanero, Mickey. This is so exciting! 여담으로 1995년 아폴로 13은 가상의 과학적 설정이 아닌 역사적 실화를 표현한 작품이기에 SF로 분류되지 않으며 아바타 역시나 기술에 대한 고증이나 생태적 리얼리즘에 집중하긴 했으나 워낙 판타지적 요소가 강하기에 하드 SF와 소프트 SF 경계에 걸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탠리 큐브릭이나 리들리 스콧,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헐리우드 명감독들은 왜 SF에 집중했고 또 SF 영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스필버그 감독은 SF는 자신의 상상력을 가장 멀리 펼칠 수 있는 장르이며 동시에 가족, 아이 순수성처럼 인간적 주제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치라 말했습니다. 네, 이 한 문장에서 드러나듯 명장들이 SF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상상력의 확장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 둘째, 확장된 상상력을 통해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셋째, 새로운 영화 미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특성이 SF를 선호하는 이유이자 SF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First creature they come in contact with, that shit helps them to trust me. 다만 SF적 상상력은 무한하며 무엇이든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학적 고증과 논리적 치밀함 또는 핍진성이라는 매우 큰 제약이 따르며 이 제약이 판타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현실적인 마법이나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의 경우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이건 현실과 다른 마법의 세계구나 라며 쉽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과학적 이야기를 다루는 마션 같은 SF의 경우 토양의 감자를 키우는 단순한 상황에도 여러 이론적 설명과 세부적인 과정 묘사를 통해 진짜 화성에서도 감자를 키울 수 있겠다 라는 현실성을 보여 관객들을 납득시켜야만 했고, 그게 영화의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 앞서 설명한 웜홀의 묘사를 비롯 블랙홀 가르강티아, 중력장에 의한 시간 지연 현상, 5차원 공간 테서렉트 등등 실제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드라마적 장치를 부여한 것이었고, 여담으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위해 놀란 감독이 공동 각본가인 친동생 조노선 놀란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보내 무려 2년간이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SF의 핵심은 과학적 상상력의 발현, 그 상상력을 통한 철학적 주제 제시, 새로운 미학, R의 과학적 혹은 이론적 정밀함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작품이 단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수많은 감독들은 SF와 판타지의 개념을 혼용하거나 제대로 된 SF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는 이어지는 2부에서 자세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조상님.